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6장 구전구승, 항우의 진면목, 항량의 전사. 한신이 어느 날 개울가를 지나는데 빨래를 하던 아낙네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신은 하얀 쌀밥을 보자 하도 먹고 싶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침을 삼키며 아낙네의 숟가락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밥을 먹던 아낙네는 그 모양이 무척 측은하게 여겨져서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니 먹다 남은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하고 말하며 반 사발쯤 되는 찬밥을 한신에게 내밀어 주었다. 한신은 아낙이 주는 찬밥을 개는 감추듯 단숨에 먹어치우고 아낙에게 빈 그릇을 돌려주며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이렇게 말했다. 후일 제가 출세를 하면 오늘의 은혜는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낙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발칵 내며 한신을 호되게 꾸짖었다. 사내 자식이 되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냐. 나는 내가 하도 불쌍해서 밥을 나눠줬을 뿐이지 은혜를 갚으라고 준 것은 아니다. 한신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신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팔려고 장거리로 들고 나갔다. 그러자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한신이 허리에 차고 있는 장검을 보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이 자식아, 너는 허리에 검을 차고 다니기는 하지만 천하에 못나 보이는 놈이다. 내가 용기가 있거든 그 검으로 나를 한번 찔러보거라. 나를 한번 찔러봐. 한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장난꾸러기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욱 신바람을 내면서 나를 찌를 용기가 없거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가라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신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고 땅바닥을 기어 그 소년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왔다. 그 광경을 보자 구경꾼들조차 허리에 장검을 차고만 다녔지 너야말로 천하의 졸장부요 용기도 없는 겁장이로구나 하고 한신을 크게 조롱하며 웃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던 허부라는 노인만은 한신의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내가 지금 비록 겁쟁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관상학상으로 보면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로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꾸준히 참아가면서 자중하거라. 그러면 너에게도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자 한신은 싱긋 웃고 돌아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몇 해 후 초군이 함양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신은 항량을 찾아와 장군으로 기용해 줄 것을 자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량은 한신의 겉모습만 보고 겨우 집극난관으로 썼을 뿐인데 바로 이 사람 한신이야말로 후일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게 되는 명장이었던 것이다. 시황제 사후 승사이사와 함께 모략으로 태자 부소와 장군 몽염을 사사한 조고는 진시황의 작은 아들 호해를 황제로 추대한 후 승상이사를 부추켜서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리고 마지막에는 이사까지 영모죄로 몰아죽여 없앴다. 그리고 나서는 조고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진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이세 황제가 어엿하게 존재했지만 호해는 날마다 주색에 빠져 있어 사실상 실권자는 조고였던 것이다. 그 무렵 각 지방의 군수들은 승상 조고에게 지금 우리 지방에서는 의병들이 걸기하여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고 있사옵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파견하시어 반역도들을 속히 평정해 주시옵소서 하고 장계를 빗발치듯 올렸다. 그러나 세력 구축에 여념이 없는 조고는 그러한 장계를 조금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도둑의 무리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을 가지고 왜들 야단들이냐. 도둑을 다스리는 것은 지방관들의 책임이니 각자는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관은 가차없이 파면할 것이다. 조고는 군사를 보내 난리를 평정할 생각은 아니하고 이렇게 지방관들에게 엄포를 놓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서 군수 진염이 함양으로 급히 달려와 승상 조고에게 아뢰었다. 초국대장 항량이 회왕을 옹립하고 우소의 도읍을 정한 뒤 항우, 유방 등의 장수와 함께 30만 대군으로 함양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사옵니다. 승상께서는 시급히 군사를 파견하시어 그들을 속히 괴멸시키도록 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함양이 위태롭게 될 것이옵니다.
조고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장군 장안을 불러 명했다. 요즘에 들어 각 지방에서 도둑의 무리들이 들끓어 백성들을 몹시 괴롭힌다고 하는데 특히 옛날 초국 출신인 항량이란 자는 초왕을 옹립하고 함양으로 쳐들어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 장군은 신속히 출전하여 그 자들을 모조리 섬멸하도록 하시오. 대장군 장안이 승상 조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회서 지방에서 항량이라는 자가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은근히 함양을 넘겨다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무척 걱정을 하고 있던 중이옵니다. 승상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그들을 지체 없이 토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진나라 대장군 장안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유, 사마흔, 동해 등의 대장들과 함께 초군 방멸의 장도에 올랐다. 그런데 화서 부근에는 제왕과 위왕의 의병들이 별도로 준동하고 있어서 그들을 먼저 정벌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장안이 제군과 위군부터 토벌하고 있노라니까 항량은 그 소식을 듣고 항명에게 지원군 3만을 주어 채 위군을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양군 간에는 일대 혈전이 벌어졌는데 의병들은 진군을 당해낼 힘이 부족하여 제왕과 위왕은 모두 전사하고 지원을 갔던 항명마저 전사함으로써 진군은 크게 승리하였다. 진군이 동아에까지 진출하여 초군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자 항량은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회왕에게 아랜다. 신이 직접 나가 적장 장안을 한 칼에 베어 진군의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군사범증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장안은 소문난 맹장이므로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옵니다. 항우 장군을 선봉장으로 내세우시옵소서. 저도 함께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초군이 진영을 갖추고 진군과 마주하게 되자 항우는 단신으로 쏜살같이 말을 달려나가며 적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나는 초군 부장 항우로다. 장안은 어디 있느냐? 장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나를 만나게 하여라. 그러자 장안이 말을 달려나오며 항우를 조롱한다. 내가 바로 장안이다. 너는 싸우러 왔느냐 주둥이질을 하러 왔느냐. 글 못 쓰는 선비가 부타령을 한다더니 싸우러 왔거든 국으로 싸우기나 할 일이지 무슨 놈의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항우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쳐댔다. 장안은 내 말을 듣거라. 너희들의 이세 황제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간신 조고가 간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민심은 완전히 이반되어 버렸다. 그대는 그러한 실정도 모르면서 정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우리와 싸우려 하고 있으니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끓는 가마솥으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대는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곱게 항복하라. 장안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대답한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진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요. 그대는 이미 망해버린 초국의 쥐새끼에 불과하다. 내 놈이 분수도 모르고 감히 나에게 덤벼드니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항우는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장창을 꼬나잡고 질풍 같은 속도로 장안을 향해 달려나갔다. 장안은 한평생을 전쟁으로 살아온 백전노장이었다. 그러나 폭풍처럼 달려드는 항우를 당해내기는 나이가 너무도 많았다. 그런대로 10합 20합까지는 항우와 대등하게 싸웠지만 30합이 넘어서자 숨이 가빠와서 결국은 말머리를 돌려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장 이유가 싸움을 가로막고 나섰다. 요 쥐새끼 같은 놈아. 너는 뭐냐? 항우가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장창으로 이유의 가슴을 찌르려고 덤벼드니 이유는 혼비백산하여 진중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사마흔과 동해가 그 광경을 보고 한꺼번에 달려나오며 싸움을 가로막았다. 1대2의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마흔과 동해는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항우는 싸울수록 몸이 날래지고 힘이 솟구쳐 오르는지 걷잡을 수 없이 좌충우돌로 사마흔과 동해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사마흔과 동해도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36개를 놓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항우는 두 적장을 맹렬하게 추격하였다. 항량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영포, 환초, 우영 등의 세 장수를 급히 불러 명한다. 항우가 저렇듯이 무모하게 적진 깊숙한 곳으로 쳐들어가면 후방이 차단될까 두렵다.
그대들은 군사 5천씩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나가 항우 장군을 도와라. 이렇게 진군은 80여리나 쫓겨가서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패장 장하는 절치부심을 하면서 막료들에게 말했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지금 싸워서는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하니 우리는 완병지계를 쓰기로 하겠다. 완병지계란 어떤 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적에게는 장수다운 장수는 항우 하나가 있을 뿐인데 항우는 초전에 대승하여 매우 교만해졌을 것이다. 장수가 교만해지면 병사들이 수비를 게을리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가 지금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병사의 손실만 생길 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니 당분간은 이곳에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머물러 있다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생각이다. 과연 백전 노장다운 심계였다. 한편 항우는 초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고한다. 내일은 우리 군사를 총동원하여 적을 송두리째 때려 부수기로 하겠습니다. 장하는 천하의 명장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만한 자신이 있느냐? 직접 싸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은 뿌리를 뽑아버려라. 다음 날 항우는 중군이 되고 영포는 우군, 유방은 좌군이 되어 진고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30만 대군이 일시에 적진을 향하여 휘몰아쳐 나가니 그 기세가 하늘을 덮을 듯 요란하였다. 이에 장하는 형세가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장수들을 긴급 소집하여 군령을 내렸다. 우리가 지금 싸워서는 승리할 가망이 없으니 눈물을 머금고 일시 후퇴를 해야 하겠다. 그러나 모든 군사가 한 곳으로 일시에 후퇴하면 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니 각 부대는 방향을 달리하여 후퇴하라. 나는 정도로 갈 것인즉 사마흔과 동해 부대는 복양으로 후퇴하고 이유 부대는 옹구로 후퇴하라.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오늘의 퇴각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진군이 세 갈래로 분산 후퇴하자 항우는 옹구로 추격하여 대장 이유를 한 칼에 찔러 죽였고 유방은 사마흔과 동해 부대를 100렬이나 추격하여 성양이라는 곳에 도달하였다. 유방이 거기서 다시 추격을 계속하려고 하자 모사 소아가 말린다. 적을 막다른 궁지로 몰고 가서는 안 되옵니다. 도중에 복병이라도 있으면 낭패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추격을 멈추도록 하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일단 성양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영포는 장안을 맹렬히 추격해 갔으나 재빨리 후퇴한 장안은 정도성 성문을 굳게 잠그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영포는 그곳에 진을 치고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장안은 일체 응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그때 항량이 후군을 거느리고 정도에 당도하여 형편을 살펴보고 영포에게 말했다. 진군이 싸우려 들지 않는 것을 보면 몹시 피폐한 모양이니 그들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지금 때려 부숴야 할 것이 아닌가? 영포가 대답한다. 장안이 지금 성 안에 갇혀 있기는 하오나 그의 병력은 아직도 막강하여 함부로 때려 부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량은 그 말을 듣고 꾸짖는다. 성 안에 갇혀있는 적을 때려 부수기가 뭐가 어렵다는 말인가?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왔으니 오늘 당장 돌격전을 감행하여 아예 끝장을 내버리기로 하세. 그것은 장안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무리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군령이다. 오늘 밤 자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감행하라. 영포는 항량의 군령이라는 말에는 무리한 작전인 줄 알면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초군은 진군 총사령관인 장안이 농성 중인 정도성에 자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초군 병사들은 성 안으로 빗발치듯 쏘아보내는 화살의 어모를 받아가며 나무 사다리를 성벽에 걸치고 개미떼처럼 기어올랐다. 성체를 인해 전술로 일거에 점령하려는 야심찬 작전이었다. 그러나 진군의 대항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돌덩이는 물론이고 끓는 물과 기름을 성벽을 기어오르는 초군에게 쏟아 부으며 화전을 빗발치듯 쏘아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벽을 기어오르던 초병들은 돌덩이에 맞아 떨어져 죽고 나무 사다리가 불에 타서 땅에 떨어져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죽어가는 병사들의 비명으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아군의 불리함을 목격한 항량은 분노로 몸을 떨며 충차를 만들어 성문을 깨부수어라 하고 비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한 명령이었다.
어느 겨를에 충차를 만들 것이며 충차로 성문을 부수려 한들 적이 보고만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군사들이 충차를 만들려고 통나무를 모아 오자 성 안에서는 절구통 같은 기름 불덩이를 연방 퍼부어 애써 모아온 통나무들이 모두 불에 타버릴 뿐이었다. 가볍게 보아오고 있었습니다. 적은 초전에 패한 관계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굳게 결속되어 있어서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안은 천하의 명장이어서 이 밤으로 승부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신의 말대로 공격을 일단 중지하고 수비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다. 오늘 밤은 공격을 일단 중지했다가 내일 밤 자실을 기하여 본격적으로 공략하기로 하자. 장안 따위를 두려워할 내가 아니로다. 항량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장안을 어디까지나 깔보고 있었다. 항량은 정도성 공략에 실패하고 본영에 돌아오자 복받쳐 오르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혼자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집극난관 한신이 그 광경을 보고 또다시 가난다. 군사는 싸울 때보다도 휴전했을 때가 더욱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적이 오늘 밤에 반격을 해올지도 모르오니 장군께서는 술을 삼가하시옵소서. 그러자 항량은 또다시 고함을 지른다. 너 같은 조물아기가 무슨 잔소리가 이리도 많으냐. 내일 밤은 적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니 어디 두고 보아라. 그리고 술을 사발로 연방 들이키는 것이었다. 한신은 맘속으로 항량은 병사를 더불어 논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고 탄식을 하며 그 자리를 물러나와 버렸다. 그로부터 몇 시각이 지난 뒤 병사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먼동이 틀 무렵에 별안간 어디선가 일발 포성이 울리더니 수만의 진군이 일시에 함성을 울리며 초군진지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초군은 우왕좌왕하며 어둠 속에서 창을 찾고 검을 더듬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진군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창으로 찌르고 철퇴로 후려 갈겨서 초군을 박살내었다. 어둠 속에 아비규환의 비명이 난무하였고 동이 틀 무렵에는 초군의 시체가 순식간에 땅을 덮었고 그들이 흘린 피는 바다를 이루었다. 술에 대취하여 골아 떨어졌던 항량은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하기는 했으나 때마침 대장군 막사를 찾던 진장 손승에게 발견되어 한 칼에 목이 떨어졌다. 일찍부터 웅지를 품고 망해버린 초국을 재건하려던 항량의 웅지는 이렇게 어이없이 꺾여버렸다. 총대장 항량이 죽고 나니 살아남은 병사들은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송이와 영포 두 장수가 패잔병을 가까스로 규합하여 진류에 새로 진을 쳤을 때 성양에 주둔하던 유방이 급보를 듣고 달려왔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가 워낙 땅에 떨어져 있어서 반격을 가할 기력이 전혀 없었다. 유방은 패전한 병사들에게 술을 나눠주며 위로한다. 1승 1패는 병가지상사다. 오늘의 패전은 후일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모두들 낙심 말고 더욱 분발하라. 병사들은 유방의 따뜻한 위로에 감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송이 장군은 옹구로 급히 달려가 항량의 전사를 알리니 항우는 땅에 쓰러져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저씨 슬하에서 자랐고 병학도 아저씨에게 배워왔었다. 그러나 아저씨가 대의를 세우고 의병을 일으켜 대사를 도모하는 도중에 홀연 전사하셨으니 나는 장차 이를 어쩌라는 말인가. 항우의 울음이 어찌나 통절했던지 이를 듣던 부하 장병들도 모두 같이 울었다. 군사범증이 항우의 슬픔을 위로하며 말했다. 새로운 초나라를 일으켜 보려던 무신군이 비록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초나라의 대업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우리를 따르는 군사들이 30만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 어찌 장래가 밝다고 하지 않을 수 있소리까. 바라옵건대 장군께서는 눈물을 거두시고 무신군의 유지를 계승하여 하루속히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무신군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범증이 다시 말한다. 무신군의 공적은 찬란하오나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업을 완수한 연후에는 묘당을 새로 짓고 해마다 제사를 융숭하게 지내 드리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옵니다. 장군께서 무신군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하시려거든 무신군의 직위를 신속히 이어받으셔서 진나라를 정벌하고 초국을 하루속히 재건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자꾸만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어떡하오. 아녀자들 모양으로 울기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냉철한 정신으로 돌아오셔서 대업을 성취하는 것만이 참된 효도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옵니다. 항우는 그제서야 자기 정신을 되찾아 눈물을 거두며 결연히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이제야 알아들었소이다. 그러면 진류로 달려가 무신군의 장사를 지내고 그 어른의 후사도 내가 물려받기로 하겠소. 항우는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랴부랴 진류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유방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과 함께 항량의 장사를 성대하게 지내주고 그 자리에서 항량의 지위도 계승받았다. 이로써 항우는 초군의 최고 사령관이 된 것이었다. 항우의 패기. 진나라 대장군 장하는 백전불굴의 명장이었다. 그는 기사회생으로 초군을 대파하고 나자 즉시 군사를 돌려 조나라 땅에서 준동하고 있는 또 다른 의병을 토벌하기 시작하였다. 조나라 땅에서는 장이, 진여 등의 의사들이 조왕허를 받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왕헐은 진군이 쳐들어오자 장이, 진여 등으로 하여금 진군을 맞아 싸우게 하였다. 그러나 조군은 진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왕은 마침내 거록성으로 도망을 쳐서 항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급서를 보내었다. 진류에 머물러 있던 항우는 급보를 받아보고 범증, 송해 장군과 상의한다. 우리는 지금 상을 당하여 싸울 경황이 없는데 조왕이 구원병을 요청해 왔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소에 계시는 대왕께서도 진군의 공격을 당할 우려도 있지 아니하오. 그러하니 우리는 우소로 달려가서 대왕을 수호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구려. 범증이 그 말을 듣고 말한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소는 지리적으로 진군에게 공격을 당하기 쉬운 곳이니 우리는 이 기회에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감이요. 대왕의 윤허를 얻어 도읍을 옮기기로 합시다. 항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우소로 달려와 회왕에게 무신군의 전사 사실부터 보고하였다. 그러자 회왕은 너무도 비통한 나머지 목을 놓아 울기만 할 뿐 입을 열지 못했다. 항우는 오히려 회왕을 위로하며 품한다. 우리 군사들은 무신군의 전사로 사기가 몹시 침체해 있는 형편이온데 진군은 조군을 치고 나서 우리에게 공격해올 것이 분명하옵니다. 그러므로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놓고 후일을 기함이 좋을 것 같사오니 대왕께서는 천도를 윤허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과인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소. 이렇게 되어 팽성으로 천도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또다시 조왕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급사가 달려왔다. 우리는 진군에게 한 달이 넘도록 포위되어 있어서 군량이 떨어져 군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중이오니 대왕께서는 저희들에게 시급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절박한 사정의 급서를 보내왔다. 회왕은 어떡하든지 조왕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항우, 송해, 범증 등 최고위 인사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상의한다. 지금 진군에게 포위당한 조군을 꼭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항우와 범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금 저희들은 남을 도와줄 형편은 아니오나 대왕께서 기어이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저희들은 출전할 것이 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오. 그러나 조국과의 신뢰도 있으니 지금 당장 군사를 파견하여 조군을 도와주기로 합시다. 송해 장군은 총사령관이 되고 항우 장군은 부장이 되어 범증 군사와 함께 출전하면 진군을 무난히 격파할 수가 있을 것이오. 항우를 제쳐놓고 송이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 송이는 항우보다 나이도 많았거니와 경자관군이라는 별동부대의 총대장이었던 관계로 대접을 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새 장수는 조군을 돕기 위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즉시 출동하여 안양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그런데 송이는 일단 진을 치고 난 뒤 무슨 까닭인지 며칠이 지나도 싸울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항우는 의아하여 송이에게 물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찌하여 진군과 싸울 생각을 아니하시오? 그러자 송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진군은 조군을 포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지쳐버려서 싸울 기력이 없는 형편이오.
그러므로 저들이 기진맥진해졌을 때를 기다려 단 한 판의 싸움으로 장안을 생포해버릴 계획이요. 송이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보름이 다 되도록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동한 항우가 송이에게 따지고 들었다. 조군이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 그들을 도와주러 온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 작정이요. 우리가 밖에서 공격하고 조군이 안에서 호응하면 진군을 간단히 격파할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허송 세월만 하고 있느냐 말이오. 송이가 대답한다.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맨다고 했소. 장군은 어찌하여 이처럼 서두르시오. 싸움에는 장군이 나보다 나을지 몰라도 지략에 있어서는 장군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싸우지도 않고서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이 있는데 장군은 어찌하여 굳이 피를 흘리자고 덤비느냐 말이오. 그리고 나서 삼군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허락이 없이 군사를 움직이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하는 엄명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무렵 항우는 송이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아내었다. 그것은 송이가 맏아들인 송양을 제나라에 밀파하여 재상을 시키려고 비밀 공작을 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항우는 송이가 모반자임을 알고 모골이 송연하였다. 송이가 제왕과 제휴하여 초군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런 반역자는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항우가 단신으로 송이를 급습하여 때마침 미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송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경자관군에 속한 모든 장조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송이를 죽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대들의 주인은 이미 죽어 없어졌으니 그대들은 장차 어찌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힘을 합치겠다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면 지체 없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잡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경자관군 장수들은 입을 모아 대답한다. 주공으로 모시던 송해 장군이 반역을 도모했다니 그의 부하였던 저희들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옵니다. 진나라를 없애버리고 새나라를 건설할 군사는 역시 초군밖에 없으니 저희들은 다같이 장군님의 힘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송이가 거느리고 있던 3만여 명의 경자관군은 고스란히 초군에 합류하게 되었다. 항우는 부장환초를 회왕에게 보내어 모든 사실을 보고하니 회왕은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며 종이매를 특사로 보내 항우를 대장군에 봉하는 동시에 진군을 속히 쳐서 조군을 구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항우는 영포를 선봉장으로 삼아 정병 2만을 주면서 강을 건너 진군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영포가 강을 건너려 하자 장안이 초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사마흔과 동해에게 군사 3만을 주어 강가에서 도강하는 초군을 막아내라고 명했다. 적을 눈앞에 두고 강을 건너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러기에 영포는 강 건너 적진을 바라보며 항우에게 묻는다. 적전 도강은 아군에게 피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 다른 작전을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우는 영포에게 무엇인가 속삭이고 나서 작전도 하나의 사술이니 다소간 피해를 보더라도 오늘 밤 축시를 기해 도강을 감행하도록 하오. 그래야만 적의 선봉부대를 내일 아침에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오. 하고 웃으며 말하였다. 이날 밤 축시를 기하여 영포의 2만 군사는 암흑을 뚫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진군은 초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화살을 빗발치듯 퍼부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다가 영포는 강 언저리에서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진군의 화살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진군의 저항이 주춤하는 사이에 초군이 강을 건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5만에 달하는 진초양군은 일대혼전을 벌였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 덮어놓고 찌르고 베는 무서운 혼전이었다. 그런데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이 되었을 때 호련 진군의 배후로부터 3만여 명의 대군이 호련히 나타나 진군을 마치 풀이라도 베듯이 모조리 때려 눕히는 장수가 있었다. 진장 사마흔과 동해가 소스라치게 놀라 살펴보니 진군 속에서 질풍처럼 휩쓸고 돌아가는 장수는 다름 아닌 항우가 아닌가. 항우다. 사마흔과 동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말머리를 돌려 진군에게 외쳤다. 항우가 왔다. 모두들 후퇴하라. 그러나 진군은 후퇴할 퇴로를 이미 항우에게 차단당한 데다가 앞에서는 영포의 군사가 휘몰아쳐 와서 진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죽었다.
사마흔과 동해가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하북진지로 달려와 보니 그곳은 이미 항우의 군사에게 점령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항우가 어느 틈에? 사마흔과 동해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항우는 어느 틈에 강을 건너와 진군 후방의 진지를 이처럼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항우는 영포에게 도강 명령을 내린 뒤에 영포군이 도강을 시도하던 암흑 같은 어둠 속에서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방비가 소홀한 상류로 올라가 강을 쉽게 건넜다. 그리하여 경비가 소홀한 적의 하북 진지를 한밤중에 점령해버리고 다시 도강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강변으로 달려갈 사마흔과 동해의 군사를 배후로부터 협공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항우는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전후방 진지를 모조리 격파해버린 것이었다. 그로 인해 군량과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노획하였다. 항우는 적진 점령이 마무리되자 전군에 명령을 내렸다. 적이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선박과 막사 등을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이제부터 사흘 안에 장안의 군사까지 모조리 없앨 것이니 군량도 사흘분만 남겨놓고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영포가 반문한다. 장군, 군량까지 사흘분만 남겨두고 불태워버리란 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진군은 장거리 주둔에 지쳐있기 때문에 넉넉 잡고 사흘이면 우리가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 불필요한 군량을 끌고 다니는 부담도 줄이고 장안의 진지를 점령해버리면 거기서도 군량을 노획할 수가 있으니 굳이 무거운 군량의 운송과 보관에 많은 인력을 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모든 병사는 그 말을 듣고 사기가 크게 앙양되었다. 그러나 군사범증만은 항우의 명령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사흘분의 군량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쌀을 모두 불살라버리라는 항우의 명령은 너무도 우직한 명령으로 본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항우의 불퇴전의 결의와 약동하는 패기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다. 또 어쩌면 항우는 모든 장병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노장범증의 눈에는 우자의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항우의 말대로 사흘 안에 완승을 거두더라도 1년을 공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귀중한 쌀을 무엇 때문에 불태워버린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항우의 호언대로 사흘 안에 끝내야 할 전쟁이 그 이상 오래 계속된다면 그때의 군량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싸우려면 먹어야 한다. 싸우지 않을 수는 있어도 먹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범증이 항우의 명령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점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 그러나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맞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어 범증은 종임의 장군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항우 장군이 진군을 사흘 안에 섬멸시킬 결심에서 노획한 선박과 장비를 모두 파괴해 버리고 군량미조차도 사흘분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군량미까지 불태워 없애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종임애가 대답한다. 그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범증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말한다. 물론 나도 항우 장군의 그러한 계략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 그러나 전쟁이란 반드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만약에 전쟁이 사흘 안에 끝나지 않고 그 이상 오래 끌게 된다면 군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오? 종임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때에는 군량미 기근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군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요. 설령 사흘 안에 결판이 난다 하여도 군량미만은 그 이상의 대비가 필요한 법이요. 그러니 장군은 항우 장군 모르게 소량의 남은 군량만을 태우는 모양을 보이고 넉넉한 군량을 하남으로 이송시켜 위급한 때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군사의 세밀한 지략에는 오직 감탄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면 군사의 명령대로 하남의 군량을 별도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임애는 크게 감탄하며 하남으로 달려가 군량미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구전구승, 역발산 기계세, 항우의 진면목. 진장 사마흔과 동해가 하남 전투에서 초군에게 크게 대패하고 본영으로 급히 돌아와 장안에게 고한다.
항우가 20만 대군으로 강을 건너와 지금 우리 본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항우가 직접 쳐들어온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초군의 사기는 어떠하더냐? 항우가 목숨을 걸고 싸울 기세를 보여서 초군의 사기는 지극히 왕성해 보였습니다. 항우가 결사적으로 덤벼온다면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 백전노장인 장안은 자기도 모르게 침통한 말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작전 계획에 골몰하다가 문득 측근에게 명한다. 이제부터 건곤일척의 격전을 치러야 할 판이니 구호대장들을 모두 이 자리에 불러오너라. 구호대장이란 왕리, 섭간, 소각, 맹방, 한장, 이우, 장평, 주웅, 왕관 등 9명의 젊은 장수들에 대한 통칭이었다. 진나라에는 실전 경험이 많은 늙은 장수들도 많았지만 위에 9명의 장수들은 모두가 새파랗게 젊은 장수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용맹은 호랑이와 같아서 장안은 평소에 그들을 구호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오고 있었던 것이다. 9명의 젊은 장수들이 쏜살같이 달려오자 장안은 그들에게 장령을 내린다. 초장 항우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 항우는 워낙 용맹이 뛰어난 장수여서 전공법으로 싸우다가는 반드시 패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각각 1군씩을 줄 터인즉 그대들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분산 매복해 있다가 내가 항우와의 싸움에서 불리해 지거든 제각기 교대교대로 달려나와 나를 도우라. 나는 항우를 되도록 깊이 끌어들여서 일거에 생포해버릴 계획이니 그런 줄 알고 작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장안이 명장다운 계략을 하다라고 초군과 대치하고 있는 일선으로 말을 달려나오니 항우는 장안을 보자마자 말을 타고 비호같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지른다. 이놈 역적 장안아, 너는 나의 계부 항량을 살해한 불구대천의 원수로다. 꼼짝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치기가 무섭게 장검을 회오리처럼 휘두르며 덤벼오는 것이었다. 오는 말이 사나우니 가는 말이 고울 리가 없다. 장안도 몸을 날려 마주 나가며 외친다. 이 우직한 도둑놈아, 내 놈의 대가리를 베어 나의 술잔을 만들리라. 이 칼을 받아라. 용호상박의 격전이 시작되었다. 두 장수 간의 싸움은 서로 찌르고 피하는 속도가 어떻게나 빠른지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말발굽 아래 뽀얗게 뭉개는 먼지 구름만이 보였고 창검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불꽃이 튀기고 있을 뿐이었다. 항우와 장안의 혈전이 계속되기를 무려 50여 합. 마침내 장안은 힘에 겨워 쫓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왕리가 함성을 울리며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렇게 항우와 왕리와의 싸움이 새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왕리는 항우와 20여 합을 싸우다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말머리를 돌리려는 순간 어느새 항우가 왕리의 뒷덜미를 움켜채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자 초군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말에서 내동댕이 쳐진 왕리를 결박해버렸다. 장안은 그 광경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말머리를 돌려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가는 장안을 그대로 내버려둘 항우가 아니었다. 이 원수놈아, 내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항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함을 지르며 장안을 맹렬히 추격해왔다. 항우가 타고 있는 말은 천하의 준마인 오추다. 항우와 장안의 쫓고 쫓기는 거리가 시시각각으로 단축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유방은 오래 쫓길수록 불리함을 깨닫자 호련히 말머리를 돌려 다시 싸우기 시작하였다. 마침 그때 산허리에 매복해 있던 섭간이 달려나와 싸움을 가로막았다. 항우가 섭간을 상대로 10여 합을 싸우다가 철추를 휘두르니 섭간은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장안은 대장 송문으로 항우를 막아내게 하였으나 송문 따위는 항우의 상대도 되지 않았다. 그때 영포와 환초가 항우에게로 가세하자 장안은 더 볼 것도 없이 36개 주랭랑을 놓았다. 장안은 죽어라 도망쳤고 항우는 악착같이 쫓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사범증이 항우에게 품한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적진 속으로 너무도 깊숙이 추격해 왔으므로 이제는 적의 야습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항우가 반문한다. 진군이 우리에게 크게 당했는데 야습을 감행해 올 기력이 어디 있겠소?
불경의 유단대적이라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큰 실패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안은 7전8기의 명장이어서 오늘 밤을 결코 가만히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습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요. 그러면 진군의 야습에 대한 대책은 군사가 직접 세워주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항우로부터 야습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라는 명령을 받은 범증은 즉시 수백 명의 병사들을 불러 명한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산에 올라가서 섬나무, 즉 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대나무 따위에 가느다란 나무를 주워다가 본진 막사 안에 가득히 채워놓아라. 그리고 군영 앞에는 모든 군기를 질서 정연하게 세워놓아라. 군기를 정연하게 세워놓아서 겉으로 보아서는 본진이 틀림없는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실상인즉 그곳에는 병사는 한 사람도 없게 하였다. 범증은 이런 작업을 끝내고 환초, 우영, 정공, 옹치 등 네 장수를 한자리에 불러 이렇게 명한다. 오늘 밤에는 적이 반드시 기습해 올 것인즉 그대들은 각각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산중에 매복해 있다가 본진에서 화염이 일어나거든 일제히 적을 공격하고 그들의 퇴로를 막아버려라. 그리고 대장 영포에게 명한다. 장군은 서쪽 산중에 매복해 있다가 적의 후속 부대가 오지 못하도록 중도에서 진로를 차단해 버리시오. 범증은 야간 기습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두고 항우와 함께 적의 야간 기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장안은 패잔병들을 가까스로 수습해가지고 소각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와보니 사마흔과 동해 두 장수가 장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각이 장안을 반갑게 맞으며 말한다. 초군은 여기서 30리쯤 떨어진 산중에 진을 치고 있사온데 그들은 진종일 전투에 지쳐서 지금쯤은 고난잠에 떨어져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적을 동쪽으로부터 정면으로 쳐들어가고 장군께서는 서쪽으로부터 적의 후방으로 쳐들어가시면 우리는 협공으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장안은 그 계략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계략이로다. 병법의 공소부수라고 적이 지키지 않는 곳으로 쳐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느니라. 그대의 계략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병법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대는 동쪽으로 먼저 쳐들어가라. 나는 서쪽으로 돌아가 그대가 싸울 때를 기다려 후방으로부터 적을 섬멸하리라. 장안은 이날 낮에 항우로부터 그렇게도 혼이 났지만 초군을 섬멸시키려는 투지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장이 먼저 출동하겠사오니 장군께서는 때를 기다려 후방으로부터 협공을 해주시옵소서. 소각은 자신의 신묘한 계략에 스스로 어깨가 으쓱해옴을 느끼며 마녀군을 거느리고 초군 진지로 야습의 길에 올랐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 밤 전투에서 전과를 크게 올리면 농공 행상은 틀림이 없겠지. 이날 밤 소각의 군사가 초군 본진에 접근해 간 것은 밤도 깊은 삼경 무렵이었다. 소각이 정찰병을 보내어 적정을 염탐해 보니 막사 앞에 군기만 정연하게 세워져 있을 뿐 불침번 파수병들조차 모두가 땅에 쓰러져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소각은 그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놈들. 죽을 줄도 모르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함성을 울리고 진고를 두드리며 노도와 같이 쳐들어가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닥치는 대로 죽여버려라. 소각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일시에 함성을 울리며 노도와 같이 초군 본진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러나 웬일인가. 초군 본영에는 군사는 한 명도 없고 오직 섬나무만이 막사 안에 가득히 쌓여 있을 뿐이 아닌가. 아차 속았구나. 소각은 크게 당황하며 적의 함정에 빠졌다. 급히 퇴각하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 순간 호련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불길이 불끈 솟아오르더니 그것을 신호로 초군이 사방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진군을 닥치는 대로 죽여대는 것이 아닌가. 어둠 속에서 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쪽은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군사요. 또 다른 쪽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사인지라 죽어가는 군사는 소각의 군사일 수밖에 없었다. 소각은 장안의 군사가 서쪽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믿고 그리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군은 거기에도 매복하고 있었다. 환초와 우영이 왼쪽에서 공격하고 웅치와 정공은 오른쪽에서 몰려나와
소각의 군사를 협공으로 낙엽을 쓸듯이 때려 죽이는 것이었다. 진퇴양난. 소각은 앞이 막혀 뒤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번에는 항우가 나는 듯이 달려오며 장검을 휙 하고 휘두르니 소각의 머리가 땅바닥으로 무참히 굴러떨어져 버렸다. 한편 장안은 소각이 전사한 줄도 모르고 함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급히 달려오는데 영포가 앞길을 가로막고 나와 두 장수들 간에 백병전이 벌어졌다. 10합, 20합, 30합, 50합이 넘도록 승부가 나지 않는데 초군 측에서는 항우가 달려오고 진군 측에서는 맹방이 달려와 네 장수는 한바탕 엉클어져 70합이 넘도록 싸웠다. 드디어 장안이 힘이 다하여 급히 쫓기니 환초가 맹렬히 추격해온다. 장안은 기진맥진하도록 쫓기다가 마침내 풀밭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환초가 급히 쫓아와 창으로 장안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호련히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장안을 급히 구출하여 달아난다. 그는 구호대장의 한 사람인 한장이었다. 한장이 장안을 구출해가지고 급히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초군대장 우영이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리하여 장안과 우영이 대판으로 싸우는 중에 초군 측에서는 항우가 가세해 오고 진군 측에서는 구호대장의 한 사람인 이우가 가세해 왔다. 그러나 항우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서 군사범증이 급히 쫓아오며 가난다. 장군, 연일 계속되는 전투로 피곤해 지치셨습니다. 이제는 그만 추격하시고 잠시라도 쉬십시오. 항우가 추격을 멈추고 바라보기만 하니 적은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 진지 속으로 깊숙이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범증이 그 광경을 보고 항우에게 품한다. 짐작컨대 적은 오늘 밤 우리가 쳐들어오리라 믿고 본진을 비워놓은 채 모든 군사들을 요소요소에 분산 잠복시켜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장안을 사로잡을 계략을 꾸며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항우가 크게 기뻐하며 묻는다. 장안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계략을 써야 하겠소? 오늘 밤 장군께서는 적의 본진으로 쳐들어가시는 동시에 다른 군사들은 몇 부대로 분산하여 적이 매복한 곳을 급습하면 장안을 능히 사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군사범증의 말을 옳다고 여겨 밤이 될 때를 기다려 영포는 1만 기를 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환초는 1만 기를 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항우는 3만 기를 거느리고 중앙으로 당당히 쳐들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패주의 패주를 거듭한 장안은 절치부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한장 등과 함께 새로운 계략을 꾸민다. 적은 승리를 거듭한 여세를 몰아 오늘 밤에는 반드시 야습을 감행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유는 5,000기를 거느리고 남쪽산 기슭에 잠복해 있고 한장은 5,000기를 거느리고 북쪽산 기슭에 잠복해 있으라. 그랬다가 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좌우 협공으로 적을 송두리째 섬멸시켜버려라. 나는 본진을 비워둔 채 사마흔과 함께 본진 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면 적을 중앙으로부터 격파해 나가기로 하겠다. 사태가 그렇게 되면 항우를 사로잡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고 지휘관 한 사람만 생포해버리면 전쟁을 승리로 끝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초군은 장안을 생포할 계략을 면밀히 꾸미고 있는 데 반하여 진군은 진군대로 항우를 생포하는 것을 승리의 첩경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날 밤 축시가 되자 항우는 좌군과 우군을 적진으로 먼저 쳐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본진을 향하여 중앙으로 휘몰아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장안은 항우군의 함성을 매복해 있던 이유와 한장의 함성인 줄로 잘못 알고 기꺼이 달려나왔다. 그리하여 반갑게 맞으려다 보니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군사들은 모두가 항우의 군사가 아닌가. 아차! 장안은 크게 당황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싫어도 정면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양군 사이에는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장안은 항우를 당해낼 기력이 없었다. 오래 싸우기에는 힘에 부쳐서 막 도망을 치려는데 좌우로부터 또 다른 적군들이 휘몰아쳐 오면서 장안은 듣거라. 이유와 한장의 군사는 이미 전멸되었다. 너는 도간에 든 쥐로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영포와 환초가 어느새 이유와 한장의 군사를 무찔러버리고 이제는 항우의 군사들과 합류해 오는 길이었다.
장하는 그 소리를 듣자 그렇지 않아도 캄캄하던 눈앞이 더욱 캄캄해 와서 말머리를 돌려 무작정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항우를 비롯하여 영포, 환초 등이 장안을 추격해 가기를 무려 30여리. 워낙 캄캄한 밤인지라 장안의 행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기가 어디냐? 항우가 뒤따르는 병사에게 물으니 그곳은 조왕이 진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거록성 부근이었다. 항우는 그 사실을 알고 영포에게 명한다. 그대는 수색을 계속하여 장안을 꼭 생포해 오라. 우리가 이번 전쟁을 하게 된 목적은 조왕을 구출하는 데 있었으니 나는 거록성으로 찾아가 조군을 구출하리라. 항우가 군사를 이끌고 거록성으로 달려가니 조군대장 장의와 진여가 성문을 활짝 열고 눈물로 영접한다. 장군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던들 성 안에 갇혀있던 저희들은 고스란히 아사했을 것이옵니다. 조왕도 항우의 손을 움켜잡고 감격의 눈물을 뿌리며 역발산 기계세의 장군의 영명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막강한 장안의 군사를 이처럼 쉽게 물리쳐 주실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하고 극구 치하를 하며 환영연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사실 항우가 아니었던들 조왕과 조군은 거록성 안에서 아사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영포는 항우의 명령을 받기가 무섭게 장안의 행방을 맹렬히 수색하였다. 그리하여 저 멀리 나무 아래서 지쳐 쉬고 있는 장안을 발견했다. 이놈 장안아, 내가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영포는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비호같이 달려갔다. 그러자 장안은 혼비백산하여 또다시 쫓긴다. 이렇게 쫓고 쫓기기를 무려 20여리. 두 사람의 거리가 눈앞에까지 이르렀을 바로 그때 숲속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오며 영포야, 내 칼을 받아라 하며 고함을 지르며 내닫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구호대장의 한 사람인 장평이었다. 영포는 장평과 장장 30여 합을 싸웠다. 장안을 멀리 도망시키려고 장평은 결사적으로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장평은 끝까지 영포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장평이 마침내 도망을 치기 시작하니 영포가 소리친다. 이놈 어디로 가느냐? 장안 대신에 내 놈이라도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장평을 뒤쫓다 보니 이번에는 구호대장의 한 사람인 주웅과 왕관이 한꺼번에 앞길을 가로막고 나섰다. 3명의 호랑이 같은 젊은 장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니 영포도 당해낼 길이 없었다. 영포는 거록성으로 쫓겨 돌아와 항우에게 무릎을 꿇고 아랜다. 장명을 받들고 장안을 생포하기 위해 맹렬히 추격했사오나 도중에 구호대장들이 회방을 놓아 실패하고 돌아왔사옵니다. 군율에 의해 소장에게 중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항우는 껄껄껄 웃고 나서 영포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의 말을 한다. 장안은 불세출의 명장이므로 그대가 생포하기에는 벅찬 인물이었소. 혼을 내준 것만으로도 공로가 대단한데 어찌 그대에게 벌을 주리오. 조왕이 항우와 영포를 영접하여 축하연을 베풀어 주려고 하자 항우가 사양하며 장안은 워낙 지모가 출중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안을 끝까지 추격하여 함양까지 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항우는 생포해온 왕리와 섭간의 목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고 다시 출동하려 하였다. 그러자 군사범증이 다가와 말한다. 장군, 긴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항우가 마상에서 반문하자 범증은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말했다. 죄송스런 말씀이나 이야기가 길어질 듯 하오니 일단 막사로 들어가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범증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아 보여서 항우는 막사 안으로 범증을 따라 들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좌정을 하고 나자 범증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지난 사흘 동안에 장군께서는 9번 싸우셔서 9번을 모두 이기셨는데 이는 과거의 어떤 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혁한 전과이옵니다. 삼가 축하의 말씀을 올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나를 일부러 막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소? 군사께서 그렇게나 칭찬을 해주시니 대단히 기쁘오이다. 그러나 내가 구전구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탁월하신 지도와 망료 장수들이 용감하게 싸워준 덕택이었소. 그것을 어찌 나만의 공적이라 할 수 있겠소? 아니옵니다.
우리 군사가 그처럼 용감했던 것은 장군께서 용감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옛부터 용장지하에 약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전구승의 찬란한 승리는 모두가 장군께서 용감하신 덕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소이다. 나는 이제부터 장안을 끝까지 추격하여 함양까지 쳐들어갈 참인데 군사께서는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오? 범증은 그제사 자세를 바로잡고 새삼스럽게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말한다. 실상인즉 장군 전에 여쭙고 싶은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우는 그제서야 범증의 눈치를 알아채고 반문한다. 군사께서는 나의 작전 계획에 찬성을 못하신다는 말씀인가 보구려. 찬성 불찬성보다도 지금 당장 장안을 추격하여 함양까지 쳐들어가시는 계획은 일단 보류하심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애초에 왕명을 받들고 출정할 때 조왕을 구출하라는 군령만 받았을 뿐이지 멀리 함양까지 쳐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일은 없사옵니다. 따라서 대왕의 윤허도 없이 독단으로 함양까지 쳐들어가는 것은 왕명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이옵니다. 군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 수 있겠구려. 그러나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소. 그렇다면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유리할 때에 적을 깨끗이 밀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범증은 그 말에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군사적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사옵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에 모욕감이 느껴져서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진군과의 전투에서 구전구승한 실적이 있는데 어째서 군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이요? 승리에 도취해 있는 항우로서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범증은 항우의 우직스러운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되도록 온건하게 말한다. 무릇 군사란 연전연승을 하고 난 직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인 것이옵니다. 우리 군사들은 9번이나 싸우면서 모두 이기는 바람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몸은 지쳐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사들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안정과 휴식입니다. 항우는 그 점에는 수긍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소이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진나라 군사들이 비록 허약하다고는 하오나 함양에는 아직도 50만 대군이 건재합니다. 20만밖에 안 되는 필요한 군사를 수천리나 무리하게 끌고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50만 대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어느 편이 유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성미가 급한 항우는 승리에만 급급하여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항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증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한다. 군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내가 너무 서둘렀소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 어떻게 하여야 함양을 우리 손으로 함락시킬 수가 있겠소? 우리는 여기서 멀지 않은 장남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병사들의 연기를 추스려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그러노라면 저들에게는 반드시 내부에서 이번 전투에서 패한 것을 두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에 본격적으로 쳐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저들의 내부 혼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진나라의 2세 황제는 워낙 혼매하여 주색밖에 모르고 조고라는 자는 권력 집중에만 급급하여 외침방어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장안은 많은 군사를 잃었기 때문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본국의 성화같이 졸라댔을 것이 뻔한 일이옵니다. 그로 인해 조고와 장안은 의견 충돌을 일으켜 진나라는 결국 그들의 싸움으로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적은 힘으로 천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범증의 말은 마치 천하의 대세를 손바닥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항우는 범증의 지략에 크게 감동하였다. 군사의 말씀은 마치 장님인 나를 광명천지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 같구려. 그러면 우리는 장남에 주둔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합시다. 조고는 아첨하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위인이었다. 그 덕택의 시황제 때에는 일개내시로서 시황제를 등에 업고 천하의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왔었고 이세 황제가 등극한 뒤에는 놀랍게도 승상의 자리를 타고 앉아 천하를 호령해 오고 있는 중이었다. 환관에서 승상으로
불알조차 없는 내시가 일인지야 만인지상인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고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조고의 간지가 얼마나 비상한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승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상이 되었으므로 세상에는 비난이 없을 수 없었다. 조고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비난이었다. 그러기에 조고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 삼족을 몰살시켜버리곤 하였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무려 3~4천 명.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이제는 조정의 대부들조차 조고 앞에서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 무렵 항우에게 참패한 진나라의 대장군 장안은 함곡관에 진을 치고 지원군을 급히 보내달라는 장계문을 함양에 성화같이 올렸다. 초장 항우가 20만 군사로 머지않아 장하를 건너 함양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군사가 자꾸만 불어가고 있으므로 저들을 함곡관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판이니 시급히 지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렇게 보내온 장안의 장계는 위급한 상황을 절절히 담고 있었다. 그러나 조고는 이러한 장계를 일소에 붙여버린 채 황제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장안이란 자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함양에 있는 군사를 모조리 자기한테로 보내달라는 것일까? 그 의중이 매우 불온하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조고는 자기 이외에는 그 누구도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왔다. 대장군 장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이렇게 권력 장악에만 눈이 어두운 조고에게는 국가의 흥망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염두에 없었던 것이었다. 조정의 대부들은 꼬리를 물고 날아오는 장안의 장계문을 읽어보고 모두들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조고에게 미움을 살까 두려워서 누구도 감히 황제에게 그런 사실을 직접 풍고하지는 못했다. 내시 출신인 조고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벼슬이 아무리 높기로 불알도 없는 병신을 누가 존경할 것인가. 그러기에 조고는 승상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여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숙청해버렸다. 나에게 신복하는 놈이 아무도 없으니 나는 저들을 권력으로 굴복시키리라. 힘으로 굴복시키면 그 결과는 신복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이것이 조고의 정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을 현실에 옮겨놓은 것이 피의 숙청이었다. 또 이것은 조고가 일찍이 진시황에게서 배운 정치 철학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 진나라 조정에 가득 찬 만조백관들 모두는 하나같이 조고에게 절대 복종하는 무리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조고는 사람을 등용할 때면 나다를 키로 까불듯이 까불고 채로 쳐서 자기에게 절대 복종할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감투를 씌워주지 않았다. 인사행정에 이처럼 용이 주도한 조고였었다. 조고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한 번은 그들의 속마음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조고가 황제를 모시고 만조백관들과 조회를 끝낸 직후의 일이었다. 조고는 황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폐하, 폐하께서 사냥을 좋아하시옵기에 신이 좋은 말을 한 필 구해 놓았습니다. 사냥하실 때에는 그 말을 애용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황제는 평소부터 말을 좋아하던 터이라 조고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경이 짐을 위해 좋은 말을 구해 놓으셨다니 이런 고마운 일이 없구려. 그 말을 만조백관들과 함께 구경하고 싶으니 지금 곧 궁정으로 끌어오도록 하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황제가 만조백관들과 함께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잠시 후에 조고가 몸소 말을 끌고 정원으로 들어섰다. 황제를 비롯하여 만조백관들은 조고가 끌고 들어오는 동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조고가 끌고 들어온 동물은 말이 아니고 사슴이었다. 그 사슴은 덩치가 워낙 커서 얼른 보기에는 말과 비슷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어디로 보나 말이 아니고 틀림없는 사슴이었다. 황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승상, 이 어이된 일이오? 이것은 말이 아니고 사슴이 아니오? 그러나 조고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폐하, 이것은 사슴이 아니옵고 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만조백관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망연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황제는 조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다시 말했다. 이 짐승은 누가 보아도 사슴이 분명하오. 이것을 말이라고 보았다면 승상의 눈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조고는 고집스럽게 다시 주장한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이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의심스러우시다면 소신이 만조백관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어 이렇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이 짐승을 사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말이라고 여쭈었소. 대부는 어느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조고는 자기에 대한 대부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려고 계획적으로 이번 일을 꾸몄던 것이었다. 대부들은 조고의 낌새를 알아채고 대답하기가 난감하였다. 눈앞의 짐승은 사슴임에 틀림이 없으나 사실대로 말을 하였다간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맨 먼저 불려나온 대부는 눈 딱 감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짐승은 승상의 말씀대로 사슴이 아니옵고 말이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저마다 서슴지 않고 이 짐승은 사슴이 아니옵고 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들 중에는 양심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서 한두 사람만은 글쎄올시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아니옵고 사슴인 것 같사옵니다. 하고 엉거주춤 대답하였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틀렸다는 말이구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후 사슴이라고 대답한 대부들은 조고의 명령에 의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처단을 당하고 말았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라는 문자는 그때에 생겨난 것이며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조고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